11월 20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군사정권 시절 대표적 인권 유린 사건으로 한국판 아우슈비츠로 불렸던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판결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이 오늘 비상상고를 신청했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 어떤 사건이었고 문 총장의 비상상고 취지와 의미 등을 김태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검이 오늘 문무일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 사건 판결에 대해 비상상고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불황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1975년부터 1987년까지 12년간 시민들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 노역과 구타, 학대, 성폭행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는 군사정권 시절 민간에 의한 대표적인 인권 유린 사건입니다. 복지원 자체 기록에 따르더라도 사망자만 513명에 이르는 한국판 아우슈비츠에 비견되는 사건입니다. 사망자 일부는 안매장돼 지금까지 시신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른바 사회정화 사업을 추진했던 전두환 정권은 박인근 형제복지원 원장의 표창장까지 수여했습니다. 1987년 형제복지원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박인근 원장은 특수감금 등 혐의로 기소됐지만 1989년 7월 대법원은 횡령 일부만 유죄로 판단하고 박인근 원장에 대해 무죄를 최종 선고했습니다. 정부 훈령에 따른 불황자 수용이었다는 게 대법원 무죄 선고 사유입니다. 형제복지원은 불황인 수용과 관련된 박정희 정권의 내무부 훈령 410호를 근거로 설립됐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위헌인 내무부 훈령 410호가 적법하고 유효함을 직접적 근거로 삼아 특수감금 행위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이 사건 확정 판결은 심판의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로서 비상상고의 대상이 된다고 신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비상상고는 확정 판결 형사사건에 위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시정을 요구하는 일종의 비상구제 제도입니다. 불황인을 임의로 단속, 동의나 수용 기한도 없이 수용시설에 유치하도록 한 문제가 있는 내무부 훈령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은 다시 따져야 한다는 것이 대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최초 기소 이후 31년 만에 무죄 확정 판결이 나온 때로부터 29년 만에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대법원 심리가 다시 이뤄지게 됐습니다. 앞서 대검사나 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 9월 형제복지원 사건 판결에 대해 법령 위반 심판이라며 검찰에 비상상고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비상상고 사건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됩니다. 공을 넘겨받은 김명수 사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거래 혐의를 받는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이 오늘 이틀째 검찰에 불려나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번 금요일엔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을 역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이제 정말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만 남겨둔 모양새입니다. 이 소식은 정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연 이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어제 오전 9시 반쯤 검찰에 나온 박 전 대법관은 14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자정 무렵 귀가한 뒤 오늘 오전 다시 검찰에 불려나온 겁니다.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법원 행정처장을 지낸 박 전 대법관은 일제 강제징용 손배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행정소송, 옛 통진당 의원들 지위 확인 소송 등 여러 건의 재판거래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조사에서 박 전 대법관은 이런 여러 의혹들에 대해 정당한 지시였다거나 생각이 안 난다는 식으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한두 차례 박 전 대법관을 더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7일엔 차한성 전 대법관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고 9일에는 국정원 댓글 사건 상고심 주심을 맡았던 민일영 전 대법관을 불러 조사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오는 23일엔 역시 양승태 사법부에서 법원 행정처장을 지낸 고영한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의 최종 종착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조사를 앞둔 검찰이
전직 대법관들 조사를 통해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나 개입 정황이 담긴 진술을 받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정순영입니다. 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가 오늘 고위공직자 퇴직 후 재취업 심사 행정정보 공개 소송을 냈습니다. 20플러스 김정래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참여연대는 고위공직자가 퇴직하면서 퇴직 전 업무와 연관된 대기업에 불법 취업하는 사례가 여전하다고 보고 네. 인사혁신처에 관한 심사를 어떻게 했는지 좀 보자면서 지난 8월 정보 공개를 청구했는데요. 네. 인사혁신처가 업무 수행 저해 우려 등을 이유를 들어서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네. 이 신청마저 거부하자 이에 오늘 정식으로 행정법원에 정보 공개 행정소송을 낸다는 기자회견을 연 겁니다. 기자회견은 오늘 오전 11시에 열렸고 네. 소장은 오후 3시 반쯤 접수했다고 합니다. 네. 관련 자료 요청했던 부서들 어떤 부서들인가요? 네,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일단 이렇게 네 곳입니다. 네. 경제검찰로 불리는 등 재계와 금융권에서는 이른바 저승사자로 불리는 네. 그 막강한 기관들입니다. 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인허가 및 수사 등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5에서 7급 공직자를 포함해서 네. 4급 4급 이상 공직자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네.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부서 업무와 관련성이 높은 기관에 취업하지 못합니다. 네. 그런데 참여연대 발표에 따르면 네. 2014년에서 2017년 사이 네. 취업 제한 심사를 받은 퇴직 공직자 93%가 네. 취업 가능 결정을 받았는데 그 과정이나 경위를 좀 보자. 이런 취지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당한 사안입니다. 네. 기업들 입장에서는 데려가고 싶을 만도 한데 인사혁신처가 정보 공개를 거부한 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네,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네. 심사 대상자의 인적 사항 등 민감한 개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가 하나고요. 네. 해당 자료가 공개될 경우에 인사혁신처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네.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이유를 들었습니다. 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와 결정 사유는 정보공개법 관련 조항에 근거해 비공개 대상이라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네. 비공개 사유들이 그렇게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 참여연대 반응은 어떤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말도 안 된다는 이유라는 입장입니다. 네. 고려하는 것은 취업해도 좋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심사 논의 과정과 경위이지 네.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최용문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내부 검토 자료로서 회의 자료임으로써 공개를 못한다라는 이유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이미 검토가 끝나고 외부로서 표명이 된 자료들은 더 이상 내부 검토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공개가 되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여연대가 요구한 정보 공개 목록은 어떻게 되나요? 네, 우선 취업 심사 대상자들이 제출한 취업 제한 여부 확인 요청서와 네. 취업 승인 신청서가 있고요. 네. 심사 대상자의 소속 기관장이 제출한 취업 제한 여부 확인 요청에 대한 검토 의견서, 네. 취업 승인 신청에 대한 검토 의견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심사 요청에 따라 실시한 취업 제한 여부 확인 및 취업 승인 심사, 일제조사에 적발된 임의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 제한 심사를 진행해 내린 결정의 사유서 또는 결정 사유가 기술된 회의록 등 말 그대로 재취업 심사 과정과 결론을 속속들이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됐습니다. 네. 소송을 냈다고 하니까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흉악범이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대형 사건의 경우 검찰이나 경찰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기소 전에 피의 사실을 언론 등에 공표해 왔는데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런 기소 전 피의 사실 공표는 형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법제처가 이런 인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행정행위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현무 기자입니다. 정부가 기소 전 피의 사실 공표나 피의자 공개 수배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법률 근거 마련에 나섭니다. 법제처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사 교정 치안 분야 행정규칙 정비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형법 제126조 피의 사실 공표는 범죄 수사를 하면서 알게 된 피의 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무부 훈령인 수사공보준칙과 경찰청 훈령인 수사사건 공보에 관한 규칙을 통해 예외적인 경우 피의 사실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들 훈령은 해당 기관 행정규칙으로 법률은 물론 대통령령과 부령보다 아래에 있는 지침적 규정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행정규칙에 의거한 기소 전 피의 사실 공표는 엄밀히 보면 법률의 근거가 없는
형법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오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법무부와 경찰청 훈령 상위법령 재개정을 통해 피의 사실 공표에 대한 명시적 금지와 허용 근거를 함께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법제처는 또 법률상 근거 없이 경찰청 훈령에 따라 이뤄지는 공개 수배에 대해서도 내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령 재개정을 통해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할 계획입니다. 법제처는 이처럼 부당한 인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법무부와 대검, 경찰청 행정규칙 14건을 정비과제로 선정하고 이 가운데 8건은 내년 상반기까지 우선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수용자의 알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신문, 도서, 잡지, 구독 불허가와 구독 허가 취소 등의 지침은 내년 1월까지 삭제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 소년원에 수용된 보호소년의 통화 내용을 소년원장이 청취,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 등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규칙들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김혜수 법제처장은 인권 침해가 발생하기 쉬운 수사, 교정, 치안 등 분야에서 국가 공권력으로부터 부당한 인권 침해를 예방해 인권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이 이번 행정규칙 정비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김혜수 법제처장은 선정된 과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비를 추진해줄 것을 소관 부처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와 검찰, 경찰 등 이른바 힘있는 기관들이 기소 전 피의 사실 공표 등 필요에 따라 자의적으로 행하던 관행 개선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이현무입니다. 네, 오늘 프레스센터 서울 외신기자 클럽에선 디지털 시대의 신초상권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장한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장 기자, 언론중재위원회 주최로 열렸던데 신초상권, 이게 뭔가요? 네, 사전적 의미의 초상은 네. 사진이나 그림 따위에 나타낸 사람의 얼굴이나 모습을 말하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얼굴뿐 아니라 이제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포함해서 설명됩니다. 네. 초상권은 이 초상을 보호하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네. 말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초상권은 내가 나로 특정되거나 구분되는 것과 관련되는 권리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말한 건 전통적 의미의 초상권인 것 같은데 디지털 시대 초상권은 뭐가 더 다른 게 있나요? 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네. 박근혜 정부 국정원이 정권에 비판적이었던 배우 문성근 씨, 김여진 씨의 이제 각자 누드 합성 사진을 만들어서 공화국 인민배우라는 식으로 유포했었는데요. 네. 이 사진은 문성근 씨와 김여진 씨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일까요, 아닐까요? 아, 네. 네, 얼굴은 문성근, 김여진 씨가 맞지만 네. 실제 문성근, 김여진 씨는 아닙니다. 네. 일종의 딜레마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확실한 건 초상권의 보호 법익이라고 할 수 있는 네. 문성근, 김여진 씨의 이른바 인격권이 침해당했다는 점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네, 이게 뭐 디지털 시대 신초상권, 이게 뭐 개념보다는 어떤 현상으로 접근해서 봐야 한다는 소린가요, 그러면은? 네, 페이스북 같은 SNS를 통한 이른바 초연결 사회, 네. 이러한 새로운 디지털 시대의 도래가 이 초상권이라는 인격권의 법적 성격을 완전히 새로운 문제로 바꿔놓은 것인가, 네. 아니면 테크놀로지의 진화로 인해서 초상권 침해의 피해 범위가 양적, 질적으로 한층 더 확대되는 문제인지 이것을 구별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오늘 발제를 맡은 이수종 언론중재위 교육본부장의 말인데요. 네. 초상권 이 개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네. 초상권 침해가 발생하는 과정과 관련된 다양한 현상의 문제라는 것이 이수종 박사의 말입니다. 네, 뭐 말이 좀 어려운데 다양한 현상의 문제, 구체적으로 뭐 어떤 문제라는 건가요? 네, 새로운 초상권 침해 현상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네. 우선 첫 번째로 어제부터 크게 논란을 빚은 일베의 여친 신체부 인증처럼 네. 비밀 촬영이나 원격 촬영 등 찍히지 않을 권리를 침해당하는 몰카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네. 다음으로는 앞서 언급한 문성근, 김여진 씨 사례처럼 네.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초상의 이제 제작, 합성, 유포 등 그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초상권 침해 문제가 있습니다. 네. 나아가 잊혀질 권리, 지워질 권리로 상징되는 인터넷 어딘가에서 떠돌고 있는 나의 몰카나 초상에 대한 삭제 이슈가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사안들이 하나하나 다 만만치 않아 보이네요. 네, 현재의 초상권 법리가 디지털 기술 사회에서 생산되는 이러한 다양한 초상권 침해 현상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가가 이제 본질적인 문제이자 오늘 토론의 개최 취지입니다. 네. 원론적으로 디지털 기술 사회에서 초상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네. 이 초상권의 보호 대상과 보호 범위에 대한 논의와 정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토론 참석자들의 진단입니다. 네. 관련해서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장태영 서울 서부지법 판사는 네. 세밀하고 정교한 이른바 이익 형량에 따라서 보호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뭐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을 해주시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초상권의 본질적 개념이 크게 달라진 게 아니라 네. 이제 현상들이 다양하게 발현되는 것이니만큼 함부로 촬영되거나 묘사되지 않을 권리, 유포, 공표, 이용되지 않을 권리, 지워질 권리, 이 세 가지 권리에 대한 실질적인 네. 보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건데요. 현재 법 체계는 이렇게 달라진 디지털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진단입니다. 네. 장태영 판사는 이와 관련해서 판결은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지만 기후에는 영향을 받아야 한다는 이제 긴즈버그 미국 연방 대법관의 말을 인용하면서 네. 기존 법 체계와 법리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뭐 잊혀질 권리, 유포되지 않을 권리, 뭐 구체적인 방안들이 좀 강구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법무부가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이 급증하는 추세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2010년 초판 발행 이후 8년 만에 국제투자협정의 판정례를 보완한 한국의 투자협정 해설서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현직 법관들에 대한 탄핵 소추에 공감하며 실무 준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서초경찰서는 어제 서초구 자택 욕실에서 숨진 서울고법 소속 A 판사의 1차 부검 소견에서 사인이 뇌동맥 출혈로 나왔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내일 오후 2시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공익소송 등에서의 소송비용 부담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현행 소송비용 담보 제공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짚어볼 예정입니다. 11월 20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